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백제가요 정읍사라는 작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읍사를 백제가요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백제가요. 지금 이제 문학사적으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백제의 노래다. 이게 이제 문학사적인 의의로 남아있는 작품이 이 정읍사라는 작품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백제가요 정읍사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물론 일부의 학자들 중에는 이 정읍사가 백제가요인가? 정말 백제가요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삼국시대였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가 있었을 때 결국 고구려도 망하고 백제도 망하고 신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갖고 있었던 그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했든지 간에 문화도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의 노래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백제의 노래도 거의 없는데 좀 이거 하나가 백제의 노래라고 전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과연 백제의 노래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문제는 우리 고대 가요들 뭐 그 신라의 향가가 나오기 전의 노래들을 우리가 고대 가요라고 말하는데 이 고대 가요들은 모두 다 한자로 번역이 됐어. 우리가 한자로 번역이 되는 걸 한역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제가요라고 알려져 있는 정읍사 같은 경우는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여기 잠깐 본문을 보시면 어기야광들이 아으다롱들이 어기야광돌이 그 다음 뒤에 보시면요 어기야광돌이 아으다롱들이 요게 계속 반복되는 게 보여요. 우리 이렇게 반복되는 거를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반복되면서 의미단락이 끊어지는 거지. 의미단락이 이렇게 세 개로 끊어지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미단락을 끊어놓는 요 반복되는 구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후렴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 기록이 됐고 후렴구가 있고 그리고 조선의 궁중음악에서 쓰였어요. 조선 궁중음악에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요거는 우리 나중에 고려가요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고려가요랑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읍사는 백제의 노래가 아니라 아마 고려의 노래인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뭐가 진실인지 우리 알 수 없죠.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두 가지의 설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읍사라는 우리가 백제의 노래라고 봤을 때 백제의 노래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 백제의 노래라고 봤을 때 여러분 여기에는 배경 설화가 함께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배경 설화가 있는 건 고대가요의 특징이란 말이야. 이게 고려 가요. 고려 시대 때 나왔던 민중의 노래 가요라고 치기에는 또 배경 설화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고대 가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 자체랑 이게 궁중에서 불려졌을 때의 그 악곡 노래로서의 어떤 성격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게 도대체 어디의 노래냐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태다라는 거 정도로 알고 가시고요. 배경설화가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배경설화를 좀 먼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 배경설화를 보면요. 정읍사, 정읍의 노래다라는 뜻인데 정읍은 전주에 있는 곳이다 라고 나왔죠. 이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대요. 행상을 떠났다는 건 여러분 장돌뱅이 라고도 얘기하는 상인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 무슨 마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트가 있는 게 아니라 뭐 5일장, 3일장, 7일장 이렇게 마을마다 장이 섰단 말이에요. 장사꾼들이 어떻게 자기가 팔고 싶은 물건을 딱 행상, 이고, 지고, 등에 지고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녔던 거죠.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돌뱅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장돌뱅이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떠났는데 아마 아내한테 약속했겠지. 이번에는 어디 들렀다 와야 되니까 내가 언제쯤 돌아오겠소 이렇게 말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문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그의 아내가 산 위에 올라갔어. 그래서 남편이 간 곳을 바라보며 혹시 밤길을 오다가 해를 입지는 않을까, 흙탕물에 몸을 더럽히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 노래가 바로 뭐겠구나. 정읍사라는 노래구나. 그러니까 이 행상꾼의 아내가 이 정읍사의 시적 화자구나 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정서는 뭐다? 염려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누구를 염려하고 있다? 남편,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염려하는 노래다 라는 걸 우리가 배경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전하기를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의 모습이 망부석이 되어 남아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설화는 전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설. 왜 선생님 전설이라고 얘기해요? 전설은 특징이 그거죠.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있고요. 그 구체적인 장소에 증거물이 남아있어. 증거물이. 여기 망부석이라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설화는 전설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남편을, 망부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여인이 돌이 된 거를 우리가 망부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 돌이 되었을까? 좀 이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아리따운 꽃이 돼도 좋고 또는 새가 돼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왜 하필이면 돌이 됐을까요? 돌이 됐을까? 여러분. 자, 돌의 문학적 상징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변하지 않는 것, 강하고 견고한 것, 뭐 이런 게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래서 돌은 1차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돌의 문학사적인 상징으로. 이 두 번째 그 상징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다른 어떤 설화랑 비교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을 기다리던, 똑같이 동일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이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시간상.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첫날 밤에 남편이 이 여인을 오해하고 주랭랑을 낳았어요. 주랭랑을 낳고 수십 년 만에 이 남편이 돌아오거든요. 이 남편이 돌아와서 이 여인을 봐요. 근데 그 여인이 정말 젊었을 적의 그 모습 그대로, 젊었을 적이 뭐야? 혼이 날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뭔지 아시죠? 뭐 연지 곤지 찍고 쪽두리 하고 이런 신부의 복장 그대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옛날 모습, 수십 년 전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 남편이 수십 년 만에 돌아와서 사실은 자기가 자기 아내를 오해했다는 사실을, 자기 신부를 오해했던 사실을 깨달아. 그래서 그 남편이 순이야 미안해, 순이라고 치자고, 순이야 미안해 이러면서 탁 그 신부를 만지거든요. 그 순간 그 신부의 모습이 연지곤지 찍었던 건 빨간색 먼지로, 살은 살색 먼지로, 검은 머리카락은 검은색 먼지로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또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우리 현대시로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 본다면 돌의 의미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여인은 남편을 기다리다 여러분 남편을 만나죠. 남편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쌓아왔던 그 한이 다 풀어져 나가. 그러면서 뭐로 바뀌어요? 먼지로 바뀌어서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한이 풀리는 거죠. 남편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망부석 전설의 주인공이 됐던 여인들은 남편을 만났다 못 만났다. 네, 남편을 끝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이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인은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한이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 한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야. 한의 응축. 뭐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 같고 그리움도 있을 것 같고 미움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단단하게 엉켜서 결코 풀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여인이 돌이 된 이유이다. 한의 응축이라는 문학적 상징을 갖게 되는 게 돌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배경설화예요. 이 설화 속에서 여인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정읍사라는 노래가 삽입되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고대가요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래는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달하, 높이검, 또다샤. 자, 하,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입니다. 얘는 존칭의 혹격 조사예요, 여러분. 존칭의 혹격 조사. 그래서 뭐뭇이시여, 뭐뭇이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다리시여, 높이곰, 곰,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입니다. 곰의 기능 지금 써놓은 거 보이시죠? 얘는요 강세접사예요. 강조의 의미를 기능을 담당하는 거야. 강조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보면 달하, 다리시여, 높이곰. 여러분 연철분철에 의해서 뒤로 물러가 있는 받침을 앞으로 당겨야지 우리 현대어 해석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다리시여, 높이 높이 이렇게 되는 거야. 도드샤도 요 도다의 요 받침이 뒤로 물러나는 거야. 연철표기 때문에 중세국어에서는. 근데 그걸 분철표기인 현대국어의 표기로 바꾸려면 뒤로 물러가 있는 받침을 앞으로 당기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니까 다리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여 이렇게 해석이 된 거야. 어기야 의미 없는 여음구입니다. 남는 음이라는 거죠. 남는 음 조흥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게 잔치 자리에서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반주가 되고 있을 때 여기 어떤 가사가 안 들어갈 때 룰루 랄라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곰 빛이 오시라. 머리곰 멀리 멀리 곰을 왜 강조라서 한 번 더 반복한다 그랬죠. 멀리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성화자였어. 아까 아내였죠. 여성화자가 달에게 산에 올라간 거야. 산에 올라가는데 휘엄청 그날 달이 굉장히 밝았어요. 달에게 기원하고 있는 거야. 달님이시여 제발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까지 좀 비춰주세요. 이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달의 함축적 의미가 나왔습니다. 기원의 대상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그래서 깜깜한 밤에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생각해봐 가로등 있었겠어요? 가로등 없었겠죠. 정말 깜깜한 거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밤에 오로지 광명 빛은 뭐밖에 없었어? 달밖에 없는 거죠. 그 달을 빛이신 달을 향해 제발 멀리 비춰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함축적인 의미가 뭐가 됐다? 기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이런 기원의 대상을 우리 보통 뭐라 그러냐면 천지신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천지신명에 해당하는 게 뭐다? 달이다 라는 얘기고요. 달에게 이렇게 간절히 자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시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왜 높이 떠서 왜 멀리 비쳤을까? 왜? 여러분 배경설화에 의하자면 누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오려면 좀 최대한 빛이 멀리 환하게 비춰져야 돼. 그래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강세 접사를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어기와 강돌이 아우다롱들이 해석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복되는 걸 보니까 음악의 가락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 또는 후렴구라고 보인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 단락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단락 달에게 멀리 비춰달라 기원하고 있었죠. 중간 의미 단락으로 넘어가십니다. 저자의 여러 신고예요. 자, 여러분 저작거리라고 우리 뭐 소설책 읽는 사람 많이 읽는 사람들은 혹시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시장이란 뜻이죠. 시장의 녀다. 자, 녀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정리하십니다. 녀다 또는 얘다 또는 니은음이 생략되면서 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얘 의미 살다 지내다로 해석하거나 지나가다로 해석하는 단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별표하십니다. 그럼 해석하면 시장에 지나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나온 거야. 화자의 남편 직업 뭐다? 상인이구나 라는 정보가 노래에서는 저자라는 단어를 통해 나온 거죠. 위 문장은 화자가 왜 밤중에 달을 향해 빌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짐작하게 해주는 정보가 됩니다.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구나. 상인인 남편이 물건을 다 팔러 나간 후 오라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예, 여러분 배경설화 보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보면 시장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도대체 어느 곳을 어느 시장을 가고 계신가요?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고요. 어귀야 연구 또 나왔고요. 즌데랄 드데율 쉐라 여기선 여러분 알고 가야 되는 단어가 리을 쉐라라는 종결어입니다. 요거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이미 정서를 두려움, 걱정, 염려 뭐 다 괜찮아요. 이 정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종결이야. 그래서 리을쉐라 암기하셔야 됩니다. 리을쉐라가 나오면 정서가 뭐다? 두려움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진대, 질척질척한 곳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진대, 질척질척한 곳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대는 플러스겠다, 마이너스겠다, 마이너스겠다. 화자가 두려워하는 거야. 남편이 밟을까봐 질척질척한 곳을. 그래서 함축적인 이 마이너스 의미가 뭘지 정서를 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진대 단어 별표 5개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인의 이 걱정을 만들어 놓던 기본적인 어떤 염려의 그 거리들을 진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 위험한 곳 또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야. 옛날에는 여러분 일단 질척질척하다 하면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은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집으로 가는데 그 막 홍수 비가 정말 장맛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던 거지. 너무너무 많이 왔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반듯한 보도블록 같은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흙길이 있었거든요. 흙길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장화를 새로 산 거야. 장화를 새로 사가지고 장화를 딱 신었는데 이 장화가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신을 신었으니까 나는 지름길로 갈 거야. 이게 왜냐면 보도블록을 통해 가는 거는 우리 집까지 가는데 좀 돌아가야 되거든. 근데 흙길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장화도 신었겠다. 뭐가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신고서 가겠어. 그래갖고 딱 발을 디뎠는데 글쎄 푹 빠지는 거야. 깜짝 놀랐지. 장화가 이제 선생님 뭐 발목 정도까지 왔었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진짜 막 다 젖었어. 다. 막 푹푹 선생님 어린 나이에 무릎까지 막 빠지면서 갔거든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질척질척한 곳은 여러분 늪이잖아. 늪은 이렇게 빠져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읽게 되면 이 남편이 밤길을 와. 그런데 이 상인이니까 돈도 가지고 있었겠지. 옛날에 도둑들도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서 도둑에게 어떤 침범을 당하지 않을까? 도둑에게 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는 옛날엔 여러분 야생 동물들도 있었잖아. 호랑이 같은 것도 살았잖아. 그러니까 뭐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밤길을 오다가 길을 잘못 디뎌가지고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실족사 이렇게 벼랑에서 굴러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위험한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위험한 상황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렇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증대를 다른 여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유혹이라고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혹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남편이 계속 돌아오지 않을 때 어디 가서 딴 살림 차렸나? 옛날 더군다나 가부장제 사회였으니까 딴 살림 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증대 뭔가 유혹적인 뭔가에 빠져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 우리 의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심, 질투. 그것에 해당하는 의심과 질투에 가까운 어떤 두려운 감정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대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달에게 기원하고 있었는데 그 기원의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단락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마무리입니다. 어느 이다 놓고시라 어느 곳이나 놓으십시오. 여러분 요거는
정확하게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보냐면 아마 어떤 짐을 들고 있었을 텐데 그 짐 어디나 놓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로 그냥 해석하고 갑니다. 정확한 해석은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요 정도로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기야 내 가는데 점그랄시라 리우시라 또 나왔어요, 여러분. 리우시라 어떤 정서다? 두렵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점그랄시라 점그라다 저물다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가는 길이니까 내가 달에게 이렇게 기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을 마중 나가는 길, 그곳이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누가 돌아오는데 저물까봐 두려워? 남편이 오는데 저물까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달라고 부탁했잖아, 달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귀가하는 길이 저물어져서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두 부부의 인생길이 저물어 버릴까봐, 우리의 사랑이 여기서 끝날까봐 두렵습니다. 길을 인생이라고, 이 대가 길인데 길을 인생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우리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버릴까봐, 그쳐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기야기양돌이 아유다롱들이 후렴구로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길, 자기가 돌아가는 길 또는 남편이 오는 길, 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노래가 끝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의미단락이 몇 개가 나왔어? 3개의 의미단락이 나왔네? 그죠? 3개의 의미단락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3개의 의미단락의 각 행이 몇 개씩 있었어요. 여러분 후렴구 빼는 거야. 후렴구를 뺐을 때 2행씩이 나왔어. 2행씩. 달아 높이 곰 도다샤 머리곰 빛이 오시랴 저제 너러신 고요 진대랄 드대 오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저물할시라. 이렇게 3개의 의미 단락이었고 3개의 의미 단락이 각각 뭐 2개의 이렇게 3개의 의미 단락을 이렇게 치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행씩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랑 상당히 유사한 거야. 상당히 유사한 거. 시조랑 유사한 모습을,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 그죠? 시조가 3개의 의미 단락,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개의 의미 단락과 6구, 6개의 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읍사를 뭐라고도 본다. 여러분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하나 더 적읍시다.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 왜 백제의 노래라고 친다면 그렇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치면 시조 형식의 원형이다. 원래 형태가 여기서 출발했어. 이렇게 보기도 한다. 그겁니다. 됐죠? 이 2가지를 문학사적인 의의로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 정리한 내용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백제가요로 알려져 있고 문학사적인 의의 별표하시고 기억하고 가시고요. 배경 설화의 망부성 모티프, 돌의 함축적인 의미도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자,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자연물. 화자의 정서라는 건 뭐야? 님을 향한 그리움,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연물에 달이라는 자연물에 부각이 됐다. 자연물에 의탁돼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리을쉐라 두려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관련 한자 성어는 노심초사 같은 게 있겠다라는 거. 이 노래의 율격 별표하고 가십니다. 시에서는 율격을 운율을 정리하고 가는 거 중요하죠. 후렴구가 활용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6구가 2구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형식적 특징. 이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시조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선생님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립 이미지 2개를 찾아 써보자. 달이 있었고 여러분 뭐가 있었어? 여기 고여서 사라졌나? 달이 사라져버렸어요. 단어가. 진대라는 단어 보였었죠. 마이너스고 플러스였습니다. 시조 형식의 원형으로 이해하는 이유 설명드렸고요. 고려 가요로 보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써놓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 가요로 알려져 있고 고려 가요로도 우리가 의심을 받게 만드는 정말 애절하고 기고한 여인의 사랑 노래 한 편을 보셨습니다.
네, 정읍사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